지난주에는 이제 프로이트를 1강으로 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개괄적으로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아심리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의 구조적 모델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1차적인 지형학적인 모델에서 구조적인 모델로 프로이트가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뭐였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 간의 갈등으로 이제 갈등 구도를 잡았다면, 후기에 이제 구조적 모델은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세 가지 대리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아랑 이드랑 초자, 이 세 가지가 무의식 안에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의식 안에서 갈등을 서로 한다라는 구도로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이전에는 어떤 의식의 일부라고 인식이 됐다면, 이제는 무의식적인 면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자아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은 자아 역시도 무의식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탐구를 더 깊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자들이 이 무의식적인 자아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방어적인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지형학적 모델이 저쪽에 있는 거, 이게 구조적 모델인데, 자아가 이제 의식 쪽에 있는 걸로 정의를 했다면, 이제는 무의식에,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자아가 이제 무의식도 있고 의식도 있는 그런 대리자로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아에는 이 두 측면 모두가 있고, 자아의 방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또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자아라는 기관, 대리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답하는 그런 학문, 이론적인 그런 지류가 자아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던지는 질문, 대표적인 질문은 이제 자아 역시 초자아처럼 그런 양육자의 특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본능 에너지,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이 초기 자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나 프로이트, 하인 차트만, 르네 스피츠, 마가렛 말러, 이디스 제이콥슨 이렇게 있는데, 스피츠, 말러, 제이콥슨은 발달적인 관점의 자아심리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아의 발달 단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 발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뭔지, 그 결핍들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 발달적인 결핍을. 그래야만 자아가 발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 프로이트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여기 강의한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심리학의 초석을 놓았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프로이트의 막내딸이기도 했고, 프로이트가 직접 분석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 딸을 분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프로이트 아빠한테 분석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동 정신분석이 이전에는 사실 아동이 분석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동 정신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클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클라인 역시도 아동 정신분석가였어요. 그래서 아동들의 이제 환상들을 밝혀내고, 무의식적 환상들을 밝혀내고, 아동들을 분석했는데, 안나 프로이트랑 클라인이랑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안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아동 정신분석을 할 때 교육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을 분석가가 해야지 초자가 발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초자도 강조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가 이제 1923년에 확립한 아까 본 그 구조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무의식을 이루는 그 자아, 초자아, 이드 모두에 각각의 균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전통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드에 더 포커싱을 맞췄거든요. 무의식적인 충동을 밝혀내야 된다. 그게 주요 연구 대상, 분석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안나 프로이트 이후부터는 자아의 방어 기제. 그러니까 자아도 무의식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자아가 사용하는 그 방어 기제들의 구체적인 특성들, 형태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내담자를 진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봤어요. 왜냐면 방어가 아무리 내담자한테 분석가가 방어를 내려놓으세요. 자유현상을 같이 뭐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현상을 해봅시다.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막 이렇게 격려를 아무리 해도 방어가 늘 작동한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내담자가 분석에서 이렇게 자유현상 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역시 방어의 왜곡 과정의 결과물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무슨 소용일까? 그것도 왜곡된 건데. 그러니까 방어를 뚫고 가는 게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책을 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아버지 프로이트의 저서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쭉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 프로이트 이후에도 되게 여러 정신분석가들이 이런 방어 기제들을 분류를 많이 했어요. 20개가 넘는 것들. 이따가 잠깐 10가지 정도를 그냥 간단히 살펴볼 건데, 그 외에도 뭐 주지화, 많이 아는 거죠, 우리가. 주지화, 유머,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조지 발린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발린트는 그 병리적인 방어, 미성숙한 방어, 신경증적 방어, 성숙한 방어,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여러 방어 기제들 4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안나 프로이트 이후로 되게 많이 일어났고, 되게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압이 대표적이죠, 방어 중에서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밀어 넣는 거,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 넣는 거, 억압시키는 거. 그거 외에도 뭐 반동 형성. 이건 무의식 속에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정반대의 감정으로 대치를 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혐오하고 증오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되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죠.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미운 놈 뭐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어가. 역전은 반동 형성이랑 되게 비슷한데 좀 더 브로드한 거예요. 감정, 태도, 특징, 관계, 방향을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변경시키는 거. 그리고 퇴행은 현재 상황이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아한테. 그러면 좀 요구가 덜한, 좀 더 안전한 그런
단계로 돌아가서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아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손가락을 빤다든가 어디 다른 데다 배변을 한다든가 그런 퇴행 행동 같은 걸 이런 케이스로 볼 수 있고요. 격리는 감정하고 사고를 완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하고 연관된 감정을 의식에서 사고에서 분리를 시켜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권위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 격리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게 가게 되는 거죠. 취소는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충동이나 행동을 보상과 속죄 행위를 통해서 중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거. 이런 건 예를 들어 형이 동생을 너무 미워서 때렸어. 딱 때리고 나서 바로 미안해 하면서 막 예쁘다는, 그러니까 정말 유아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방어. 때려놓고 너무 자기가 때린 거가 공격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보상하고. 투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충동인데 그걸 타인한테 귀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사실은 자꾸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투사고, 내사는 어떤 타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사랑 동일시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동일시 역시도 타인하고 이제 동일시를 하는, 타인처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사랑 관련된 거고, 자기 향하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해 행위를 하는 것처럼 타인에 향한 공격성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분노가 타인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로 가서 우울해지는 거, 그런 것도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승화는 리비도의 목표물을 어떤 성적 목표물에서 좀 더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한 그런 목표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되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된다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표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승화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담자의 밑바닥에 계속 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트만으로 넘어가면, 하트만 이제 자아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아심리학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한 그런 학자인데, 자아라는 게, 그리고 방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프로이트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제거를 해서 이들을 밝혀내라, 분석해서. 근데 자아를 무조건 그 방어를 제거하게 되면 이게 내담자가 견디기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방어 구조는 개인의 성격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건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성격 양식인데, 그걸 완전히 풀어버려라, 해체해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내담자가 느낄 수 있는 당혹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자들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어떤 자신의 억압된 본능, 충동을 이렇게 잘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방출시키지 못해서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리적인 자신의 행동, 증상, 감정적인 분출, 감정적인 경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경우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자아심리학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방어를 완전 풀어내기보다는 방어를 좀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있어야지 일상 기능을 하지. 그러니까 방어가 제대로 된 형태, 좀 더 기능적인, 사회에 적응적인, 예를 들어 승화 같은 방식으로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일상적인 생활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게 자아심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되게 심각한 어떤 병리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내담자가 그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트만을 소개해드리면 하트만은 적응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아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도 제목이 자아심리학과 적응의 문제. 이런 책을 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인간이 뭐 신체가 환경에 맞게 발달을 하듯이 인간의 심리 역시 환경에 맞게 적응하도록 발달을 해간다, 진화를 해간다 라고 보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가 돼서 이제 태어난다, 자아가. 그런 잠재력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가 외부 현실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건 약간 프로이트 입장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유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점차 현실을 인식해 나간다 라는 게 프로이트 입장이었다면 하트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잠재력을 지닌 자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잠재력은 이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자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잠재력이라는 건 하트만이 말하는 잠재력은 어떤 본능 에너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무의식적인 갈등하고는 상관이 없는 좀 언어, 지각, 대상이의 사고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적절한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인간의 이런 자아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이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트만 같은 경우는 그 갈등적인 심리 기능이랑 적응적인 심리 기능의 측면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아는 일반적으로 프로이트는 자아가 형성되는 거는 이제 자아의 방어 기능이 형성되는 건 성충동이 먼저 있기 때문이고 성충동으로부터 유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또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트만은 이런 방어적인 기능과 다른 어떤 성충동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 어떤 자아의 자율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자율적인 자아를 움직이는 힘은 중립화된 욕동이다. 그러니까 성충동이나 죽음충동이 이 자아의 기능을 움직이는 원료가 되는 게 아니라 중립화된 욕동이라는 게 있다라고 따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약간 프로이트가 말한 승화랑은 다르죠. 프로이트가 말한 승화는 공격성이나 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분출을 하고 해소를 하는 걸 뜻하는 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음증자가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는 거. 그러니까 관음증자는 여전히 그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성충동과 죽음충동이에요. 근데 하트만이 말하는 건 다른 자아 기능이 있고 그건 다른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무관한 자율성을 획득해 나갈 수 있다, 자아가 라고 주장했고요. 이와 같은 주장 이후로 여러 정신분석 학자들이 그 자아의 잠재력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육동의 중립화를 위해서, 승화가 아니라 어떤 육동의 중립화를 위해서 필요한 환경적인 조건이 뭐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이 된다라는 거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반동 형성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떤 학문기적 고착이 일어나서 뭐 학문적인 충동이 있다. 저번 시간에도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막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에 대한 반동을 형성해서 엄청 또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럽히고 있는 충동에 반동적인 그런 기제로 인해서 결벽증 정도는 아니어도 깔끔한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능적이라고 본 거예요.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성충동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충동으로 가득 찬 인간상에 대한 좀 거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트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되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연구들이 또 됐는데 자아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르네 스피츠가 그 발달심리학이라고 지금도 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아기에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발달 단계를 이뤄나가는지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발달심리학 영역인데 그 발달심리학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학자인 것 같아요. 르네 스피츠의 이론이 다 그런 이론들에 초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던진 질문은 이제 유아의 심리적인 적응 능력, 자아 능력을 발달시키는 환경적인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기에 답하려고 노력했는데 스피츠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시설에 맡겨진 어머니랑 떨어져서 양육시설에 맡겨진 그런 아이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의식도 약간 흐려져 있고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안 좋고 일찍 죽고 다들 그런 걸 보고 이게 엄마가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가? 양육자가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가? 인간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 이제 박탈 경험이 자아 발달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어떤 좌절감 그런 것들이 자아를 발달시키는 동력이 되고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피츠는 근데 너무 지나친 박탈 경험은 이게 유아의 자아를 너무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양육이 필요하다, 자아가 발달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험 심리학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유아와 아이의 그 상호작용을 이제 실험 관찰자로서 이렇게 지켜보고 기록하고 하는 거. 그런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들의 대상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생물학적인 유대, 초기 시절에 그 유대가 되게 자아 발달의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대상에 대해서 프로이트랑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프로이트는 어떤 대상, 엄마, 그런 본능적인 대상을 그 충동의, 유아가 갖고 태어나는 본능적인 충동의 목표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능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대상은. 그뿐이다 라고 봤다면 스피츠는 본능적인 대상이 자아기능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 어쩌다가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아가 어쩌다가 경험적으로 찾게 된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이라는 건 유아의 발달에 전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그런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고, 또 대상과의 동일시에 관한 견해도 프로이트랑 스피츠가 둘이 달랐는데, 프로이트는 유아가 동일시를 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상실의 고통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상실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설명드렸듯이 엄마를 상실한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동일시를 봤다면, 스피츠는 대상과의 동일시는 반드시 자아 발달에 필요한 거고, 전 오이디푸스 단계에서도 어머니와 어떤 동일시를 통해서 뭔가 자아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능 에너지에 관한 견해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후에 여러 정신분석 학자들이 이 본능 에너지라는 거, 충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각기 다른 견해들과 해석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스피츠 역시도 본능 에너지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본능 에너지는 어떤 자아 능력의 발달 역시 추구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본능적 대상과의 관계는 이 자아 능력 발달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쾌락 추구 차원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아 발달 차원에서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안 남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유아가 태어날 때 비분화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트만은 이제 미분화된 존재를 얘기를 했어요. 미분화된 존재라는 건 어떤 자아, 이드, 초자의 구조로 무의식이 분화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비분화라는 개념은 관계를 고려한 개념이에요. 어떤 대상과 분화되지 않는. 그래서 비분화된 존재로 유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마랑 융합이 된 거죠. 엄마 몸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딱 신체적으로는 분리돼서 태어났지만 심리적으로는 엄마랑 하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태어납니다. 이렇게 융합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엄마랑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면 그 독립적인 기능을 발달시키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이 갑자기 분리되면 자아가 이제 발달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융합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아 발달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피츠가 말하는 자아의 능력이라는 건 그 의미 없는 그 충동들의 자극, 그 홍수, 해석도 안 되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극이 막 오는 거죠. 그 자극들을 의미 있는 신호로 전환시켜 나가는 능력을 자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처리하고 조절을 하는 능력이죠. 인식하는 능력.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클라인 비온 나오는데, 비온의 개념 중에 알파 기능이 있어요.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랑 알파 기능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베타 요소는 감각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의미화되지 않은 어떤 떠다니는 감각이고, 알파 요소는 그것들이 좀 의미의 단위로 구성이 되는 거. 알파 기능은 이렇게 좀 이런 능력, 자아의 능력, 의미화하는 능력, 인식 능력,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사한 이야기를 스피츠가 했던 거죠. 갓 태어난 유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유아랑 심리적 융합 상태에 있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자 역할을 그렇게 수행해주면서 이 경험을 어떤 의미화하고 지각 가능한 것들로 만들어줘서 돌려줄 때 그 자아의 기능을 습득을 하게 된다. 유아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둘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또 궁금해지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고, 일단 뭐 의미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미 체계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감각 체계로 서로 소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합적 감각 체계라는 건 표정이나 뭐 신체 접촉, 자세, 뭐 몸짓, 운동, 리듬, 음조, 말톤, 그런 것들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의미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요. 어떤 인지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단계에선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그걸 소통을 해 나간다, 서로. 그러니까 뭐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런 걸로 소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엄마가 조정을 해주면서 유아가 자극의 혼란 상태에서 인식이 가능한 의미 체계를 형성시켜 나가도록 점점 도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로부터 습득하고 수용한 의미 체계를 토대로 자신의 지각 능력을 유아가 발달시켜 나가고, 이런 정서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또 조직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조자로서의 어머니, 그 환경으로서의 어머니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는 강조가 돼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라는 건 스피츠가 얘기하는 좋은 어머니는 유아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유아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공감하고 또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민감성은 사실 성인기에 들어서서 갖게 되는 의사소통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초기의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게 되면 뭐 그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이 수준에서 언어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 감각 체계를 사용한 소통을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써 예를 들어 또 배고플 때 이를 알아차리는 엄마가 우유를 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만족 경험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유아는 정서 상태의 처음이랑 끝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팠는데 그 배고픔이 해소가 되는 경험. 아, 그게 되게 좋았구나 라고 딱 맺어지잖아요. 끝맺음이 계속,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인식이 가능한 경험들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경험이고 어떤 게 나쁜 경험인지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자아의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츠는 이제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렇게 제시했다면 스피츠는 그 이전에 첫 해, 생후 첫 해의 본능적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의 전환점들, 그 시기의 발달의 전환점을 가리키는 지표들을 제시를 했어요. 소위 뭐 정신의 조직자들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미소 반응이랑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싫어라고 말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지표, 발달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소 반응은 생후 3개월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 거. 사람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 거고, 한 8개월경이 되면 낯선 사람을 보면 되게 무서워하고 낯가린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억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얼굴을 보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는 어떤 애착 대상이 생겼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착을 맺는 심리적인 능력이 생겼구나, 아이한테. 그래서 그런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싫어라고 말하기. 이건 생후 15개월경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엄마랑 동일시 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동일시하는 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동일시할 때 억제자, 자신을 이제 공격할 것 같은 사람, 남근을 거세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억제하는 사람, 가로막는 사람, 제재하는 사람과의 동일시인 거고, 이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어머니랑 동일시하는 건 이제 어쨌든 어머니 역시도 제재하는 게 그 단계에 많은 거예요. 뭐 배변은 저쪽 가서 해라. 뭐 그쪽은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제재하는 면들이 어머니한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머니랑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약간 또 싫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엄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엄마와의 관계에서 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판단하는 능력, 그런 것도 형성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츠 이후로 또 되게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한 자아심리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심리적 융합 상태를 되게 강조한 거예요. 말러도 유아와 어머니의 그 심리적인 융합이나 공생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좀 독특하게 강조한 건 유아가 심리적으로 이 융합된 상태에서 뭐 자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가 아니라 융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개체로 독립하고 분리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좀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유아의 심리적 탄생인데 딱 책 제목에서 뭐에 관심이 있는지 딱 보이죠. 심리적으로 분화되고 심리적으로 탄생하는 과정이 되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물리적인 탄생이 아니라. 말러가 그러니까 각 정신분석 학자들이 관심 있었던 그 내담자 층들이 다 다른데, 말러는 이제 정신병적인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가족이나 병원을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증도 정신분석이 가능한 그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정신병 치료가 정신분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왜냐면
치료 과정 자체에서, 분석 자체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심플하게 긴 안락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일단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각한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자폐 아이들은 계속 뭐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 또 전이 발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이트가 되게 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전이를 발달시키는 능력이었거든요. 분석가에게 자신의 그 리비도, 충동들을 집어넣는 거, 옮겨 놓는 거. 그 능력이 있어야지 분석에서 드러나는 전이 현상을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억압되어 있는지를 추론해 나가면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신증적인 사람들은 리비도가 자기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늘 향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 발달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층인 거죠. 그래서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러가 이제 그걸 관점을 바꿈으로써, 이 정신증에 대한 관점을 바꿈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자기 몰입이라는 건 1차적 자기애, 그러니까 아까 리비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 그런 거가 정신병적인 자기 몰입 상태라고 봤는데, 근데 말러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신병적으로 자기한테 막 몰두하고 자폐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기를 막 사랑해서, 자기밖에 몰라서, 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몰입을 계속해서 한다. 자폐적인 행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기감 형성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경우 거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과 대상 세계관에 필요한 어떤 경계 형성에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런 경계 형성, 정체성 형성의 실패가 심리적 융합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심리적 탄생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 심리적 융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워지는가에 대해서 말러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초기 외상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 그 융합 상태에서, 공생관계 단계에서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생후 6개월에 탈장 증세로 되게 큰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던 6살 정신병 환자 스탠리라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 말러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때 그 심한 고통은 약간 트라우마인 거죠. 갑작스럽게 자신을 압도한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방어 수단도 없이 그냥 거기에 노출돼 버리니까 그걸 해석하고 처리할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해요. 그게 너무 과도한 충격으로 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부로 이렇게 침잠하고 몰입하고 그런 성격, 그런 증상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스탠리가 느꼈을 때 엄마가 제대로 반응을 또 못 해줬던 면이 있다라고 말러가 분석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자꾸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달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자꾸 안 맞는 방식으로 엄마가 아이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려고 할 때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어머니는 아이의 미숙한 자아,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발달하지 않는 자아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중거 틀이 된다. 중거 틀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독립적 기능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엄마가 되게 불안정한 행동이나 기준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을 경우, 중거 틀이 흔들리는 경우 아이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게 어려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생적인 경험이 되게 자원이 되지 못하면 자아의 그 무정형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와 자아 경계 확립을 위한 투쟁 상태 사이를 계속 오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완전 멍 때리는 거죠. 그런 상태와 갑자기 자기를 느끼기 위해서 투쟁하는, 왜 자폐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말러 이론에서. 그러니까 막 어디 부딪히는 거죠. 자기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막 아무데나 막 머리를 박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의 경계를 막 확립하고 싶은 욕구, 그런 시도에서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감이 형성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신뢰를 하는 경험이 아이한테 부족하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비존재로 용해시켜버리는 내적인 공생적인 융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근데 또 그렇게 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또 불안해져서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줄 외적인 기제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자해 활동, 자해 행동, 머리를 부딪히고, 그러니까 뭐 손목을 긋고 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 뭐 이런, 요즘에 또 청소년들 아이들 사이에서 자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말러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경계의 감각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용해되어 버리는 그 느낌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사례에서 말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렇게 무감각의 상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기의 전체성과 정체성이 환경 속으로 아주 융해되어 버리는 공생적 융합의 위험을 회피하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생적 융합이라는 게 아이한테 되게 위협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랑 심리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상태가 한편으로는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가 1차적 자기애라고 부른 거를, 그러니까 즉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생후 초기를 말러가 다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랑 심리적 공생관계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후 초기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라기보다 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유아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탄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발달 과정을 말러는 공생관계에서 독립된 하나의 그 심리적 객체, 자아로 분리되어가는 분리개별화 과정이 유아의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봤고, 이 과정을 또 세분화했어요. 3가지 단계로. 부화기, 연습기, 재접근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부화기는 이제 태어나서 생후 9개월까지인데, 이때는 외부 환경을 지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만 있잖아요. 아직 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뭘 해봤자 뒤집기 하고 그러는 시기니까 그때 이제 눈으로 보는, 엄마를 봤다 사물을 봤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연습기는 생후 15개월까지인데 막 걷기 시작할 때예요. 걸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전능감을 느끼고 아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을 다 갈 수 있구나. 막 그러면서 주변 세계를 막 거침없이 탐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융합이 된 상태예요. 엄마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내가 심리적으로 떨어진 존재라는 인식은 못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접근기는 생후 24개월까지인데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그때 느껴요. 막 걷기 시작할 땐 분리불안 안 느끼고 막 자기 맘대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이 시기가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때 되게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더 하고, 뭐 어린이집 아이들 보낼 때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때 엄마는 당황할 수 있죠. 아니 얘가 걷기 시작할 때 막 돌아다니다가 왜 갑자기 나를 찾나, 애기로 왜 다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밀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같이 굴지 말아라, 엄마 잠깐 있다 돌아올 거야, 뭐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때 수용을 잘 해줘야만 아이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 정서적인 성향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러가 정신병뿐만 아니라 신경증이랑 정신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경계선적인 장애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경계선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감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 자기 이미지, 타인 이미지, 그런 것들이 되게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심리적 융합 과정에서 잘 분리되지 못하면 이런 경계선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경계선적 장애,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지스 제이콥슨인데, 제이콥슨은 프로이트의 육동 개념을 좀 많이 이제 수정했어요. 많이 수정을 했고,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요소랑 경험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상호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프로이트의 에너지 이론, 그리고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 이드, 자, 초자 개념들을 다 재작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로이트는 욕동이 본능 에너지가 결정돼서 태어난다 라고,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이콥슨 같은 경우는 그게 결정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잠재된 상태인데 그게 경험 속에서 구체화돼서 구조화된다. 사람마다 다르게 구조화된다. 욕동의 구조가 다르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 유아기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뭐 예를 들어 리비도, 생명 충동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죽음 충동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욕동의 구조가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어떤 원리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이랑 관련된 어떤 기억의 흔적은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 두 극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자석같이 이런 긴 자석 있잖아요. S극, N극 그런 것 같이 두 극을 중심으로 분류가 돼요. 딱 그 중심으로 막 모여드는 거죠. 경험들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리비도 같은 경우는 생명충동은, 성충동은 좋은 경험의 군집에서 출현을 해요. 좋은 경험이 많으면 그게 많아지는 거고, 죽음 충동이나 공격성은 나쁜 경험의 군집에서 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아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해도 아이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좋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적인 성향이랑, 그러니까 어머니랑 잘 합이 맞는지, 좋은 콤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좋은 보조자가 될 수 있는지, 민감한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인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주관적인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율이.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리비도와 죽음 충동 양이 사람마다 다르게 구조화된다 라고 제이콥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 어떤 경험, 주관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와 타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 경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정 있고 따뜻하고 베푸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좌절 경험은 불만스럽고 매정하고 차갑고 무정한 엄마 이미지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화나고 불만족 상태에 늘 있는 나의 이미지, 그런 걸로 축적이 돼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 이미지랑 타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이게 또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경험들을 필터링하는, 해석하는 렌즈가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좋고 나쁜 이미지를 통합시키는 거라고 제이콥스는 얘기해요. 이걸 통합하는 건 일단 통합이 안 되면 갈등스러운 감정 상태가 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 좋고 나쁨이 내 안에서 부대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하는 능력이 생기면 일단 그 되게 거친 두 가지 욕동의 속성이 좀 더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자극이 적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완화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두 가지 감정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한 사고 능력? 그런 것들도 생겨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 대상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되게 복합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좋고 나쁨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위치에서 사고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좀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인지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능력으로 이게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근데 쉽지는 않고 그냥 극단적인 정서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좋고 나쁨을 계속 오가는 경우. 통합이 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다음 주에 클라인의 개념에서 많이 나오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그것을 바라보는 편집 분열적인 자리와 우울적 자리, 그것하고도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이콥슨의 관점하고. 그리고 전 오이디푸스 시기에 아이가 엄마랑 갖는 초기 경험이 초자아 형성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이콥스는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부과하는 규제랑 금지가 또 있는 거죠. 아빠가 금지하는 건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금지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규제와 금지가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초자의 토대가 되는 초기 이미지를 그때부터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오이디푸스기에 그러니까 진입을 하면 그런 오이디푸스적인 초자아가 또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비도는 융합하는 힘이라고 하고 죽음 충동은 해체하는 힘이라고 해요. 이건 프로이트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리비도는 융합하는 거니까 대립되는 이미지들을 막 통합하려고 하는 거고, 죽음 충동은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변별하고 차이를 알고 하게 하는 그런 힘이죠. 근데 어느 한쪽 죽음 충동이라 그래서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경계를 형성을 하려면 자아의 경계, 그러니까 타인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충동이 그 분리, 경계 설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랑 공격성은 되게 번갈아 가면서 인간의 유아의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이콥슨도 말러가 이제 경계,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걸 중시했던 것처럼 경계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해야만, 그러니까 리비도적인 갈망, 융합하려는 그런 갈망과 환상이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만 관계를 또 타인하고 잘 맺을 수 있는 거죠. 경계가 있어야만. 근데 자아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적인 그런 면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정체성에 대한 늘 고민이 있고 혼란을 겪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융합 환상은 어떤 정신적인 해체나 되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퇴행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막 융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너져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죽음 충동적인 경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 설정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되게 정서적으로 취약한 성인들 중에 되게 우울하고 혼란스러울 때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너랑 나랑은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경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성이 자아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제이콥슨이 말하기로는 공격성이 리비도 경험에 의해서 좀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공격성이나 죽음 충동이 개인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느껴지기로는 너무 이게 내가 표출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드러내면 상대방하고 관계가 깨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두렵게 느끼면은 공격성을 전혀 표출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경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 내용은 자아심리학자들이 임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자들은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스피치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발달 과정을 제시를 하고 그 발달 과정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상담해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주목하고 그런 결핍들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때 자아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자아 발달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못했던 과제를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실천해 보자 라는 입장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결핍이 이런 이론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결핍이 있으니 이거를 한번 여기서 다시 작업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게 자아심리학자들한테는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이라는 것도 어떤 성충동, 본능적인 그런 억압된 것들이 분석가한테 옮겨지는 그 차원이라기보다 어떤 내담자의 욕구가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좀 회복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 정상적인 정신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병적인 시도, 그런 과정에서 뭐 액팅아웃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분석에서, 전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뤄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발달적 결핍을 다시 여기로 끌어와서 그것을 분석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이디푸스 이전에서 발생한 문제일 경우 더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이후 단계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상이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도 현실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신경증자들은 정신증자랑은 다르게 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석에서 자기가 아무리 퇴행적인 얘기를 하고 무의식적 수준으로 무의식적 환상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현실과는 다르지, 이건 환상일 뿐이지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신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좀 더 억압이 안 되고 병리적인 방어 기제들을 쓰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전 오이디푸스기에 그 유아기, 엄마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 외상, 발달적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이전과 관련된 증상인지 이후에 관련된 증상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정신증자가 아니어도 막 망상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경계성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오자마자 분석가에 대한 강렬한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표출하고 되게 자신의 이미지나 타인의 이미지가 극단적이어서 혼란스럽고 급격하게 막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발달적인 결핍이 있었구나라고 추론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정신분석적인 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내용들은 그 전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경험, 환자가 분석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행동들, 정서들, 생각들, 그런 거는 이제 처리되지 않은 언어 이전의 기억들을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어떤 발달적인 외상이 있었는지 밝혀준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융합 환상이나 아까 그 제이콥슨이 말한 융합 환상이나 또 공격성, 죽음 충동, 경계를 세우려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분석과의 관계에서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내담자 중에 그러니까 분석가가 되게 차갑고 냉담하게 느껴지고 나를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분석가를. 그거는 이제 따뜻한 분석가와의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융합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과도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있어서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가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주목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아심리학자들, 특히 제이콥슨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욕구에 대한, 본능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타인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아심리학으로 넘어오면서부터도 실제 사회에서 현실에서 대상과 맺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하고 싶은, 타인과 관계 맺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분리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리비도와 죽음 충동 간에 아까도 말했듯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이게 잘 이루어질 때 그 상호작용이 개인의 안정적인 정체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같이만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락강 같은 경우 자아심리학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론을 쭉 들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때 이해가 된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자아에 관한 것들은 일단 락강 입장에선 되게 상상계적인 인간의 환상의 세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아는 주체가 동일시해온 것들의 총합이다. 그것은 캐캐묵은 소도구 매장들에서 빌려온 여러 벌의 코트들을 겹쳐 입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여러 자아 심리학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아가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합되는 자아상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아다
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락강 관점에선 상상계적인 그 차원에서 다 논의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학자들의 관점인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 이상적이라는 거,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아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자아상, 정서적으로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은 자아상, 그러니까 통제되고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하는 자아상,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떤 코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분석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잘 기능하는 자아 상태를 확립하도록 돕는 건 어떤 면에서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선호하는 그런 인간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코트 한 벌, 다른 코트 한 벌 내주면서 한 번 너 이거 입어봐라 하는 거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내 남자 스스로 내가 무슨 코트를 입고 싶다 이런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입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신분석의 실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쵸. 락강이 자아심리학을 또 비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정신분석에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무의식은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를 다루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충동의 영역을 다루는 건데, 그건 생물학적인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론 초반부터 자아 본능이라는 것과 성적 본능? 그걸 구분해가지고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본능은 자아의 본능, 생물학적 차원의 본능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게 무의식 차원에 있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한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무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탐구하는 게 정신분석이지, 자아심리학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욕구를 다루고 있는 그런 학문인 거죠. 앞에서 쭉 들으셔서 감이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심리적 욕구? 그것도 사실 생물학적 욕구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게 있어야지 행복하다.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더 몸도 건강해져서 뭐 이런 차원의 생물학적 차원의 논의들인 거죠, 자아심리학은. 그리고 욕구가 만족된다고 해서 인간이 계속 만족 상태에 있는 게 아닌 거고, 이건 이제 락강 파트에 가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락강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가 있는 존재라기보다 동물처럼 욕망을 하는 존재,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또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발달 과정에서 결핍을 충족시켜야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의 자아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내담자 스스로 자기 코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좀 더 근본적으로 정신분석적인 실천에 맞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